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어빌리티 랩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먼저 이 한국운동역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스트로크 환자가 걷고 있는데요. 이 환자의 오른쪽, 즉 화면의 왼쪽이 이제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행 시 이 무게중심을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은 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이 정상인 쪽 다리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행 패턴은 이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은 쪽 다리의 사용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정상인 쪽 다리의 사용을 과부하시키기 때문에 이제 장시간 걷는데 이제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연구는 보행 시 이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아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해당 다리의 운동 제어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보행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은 이제 먼저 보행 과제 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은 다리의 사용을 증가시키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상지 재활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 즉 CIMT의 패러다임을 보행 과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IMT 패러다임을 활용한 보행 과제를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학습 전략들을 적용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이제 다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은 다리의 감각 피드백 또는 근육의 수축을 이 전기 자극으로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이 CIMT 패러다임과 함께 보행 과제에 적용되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이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 트레드밀을 사용한 보행 훈련인데요. 그러나 이 단순히 이 트레드밀 위에서 보행 훈련을 하는 경우 이 스트로크 환자가 자신의 약해진 다리를 덜 사용하고 정상인 다리에 더욱 의지하는 이 보행 패턴이 이제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줄여서 이 스트로크에 의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건데요. 스트로크 환자들을 위한 상지 재활의 경우 이 정상인 팔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약해진 쪽 상지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인 이 Constraint Induced Movement Therapy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CIMT를 이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훈련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행 시 두 다리의 움직임이 커플링이 되어 있고 그때 만약 한 다리의 움직임을 이제 제한시키게 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케이블봇을 활용해서 이 낙상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CIMT 패러다임을 하지 보행 훈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영상은 이 피험자, 저희 트레이닝 연구에 참가하고 있는 피험자의 훈련 모습을 이제 저희가 촬영한 건데요. 이 앞에 걷고 있는 스트로크 환자의 경우 이 왼쪽이 정상, 그리고 오른쪽이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통해 뒤쪽 방향으로 이 레지스턴스 포스, 즉 이 저항을 줘서 이 정상인 다리의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골반의 우측 방향, 즉 약해진 쪽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게 잘 활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골반의 우측 방향 즉 이게 약해진 방향으로 이 어시스턴스 포스를 줌으로써 이 체중 이동을 약해진 다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법들이 어떻게 스트로크 환자의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키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을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이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시 이 약해진 다리 방향으로 어시스턴스 폴스를 주었을 때 효과를 확인한 연구인데요. 이 어시스턴스 폴스는 이 약한 발이 지면에 닿고 있는 순간인 이 스탠스 구간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컨디션이 있었고요. 어시스턴스 폴스가 없이 걷는 베이스라인 컨디션, 그리고 이 체중의 3%, 6%, 그리고 9%의 어시스턴스 폴스를 주는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컨디션당 1분간 진행이 됐고 순서는 랜덤하게 섞였고요.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이 그래프의 X축은 이 게이트 사이클, 즉 보행 주기를 나타냅니다. 이 점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은 이 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스탠스 페이지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발이 공중에 있는 스윙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Y축은 몸의 중심 이동을 나타내는데 이 나타낸 여기에 있는 이 숫자의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몸의 중심이 이제 약해진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검정색 실선은 베이스라인을, 그리고 다른 점선들은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주어진 컨디션을 나타내는데, 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커질수록 이 몸의 중심이 약해진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의 X축은 이 약해진 다리의 주요 근육들을 나타내고, 이 Y축은 해당 근육의 머슬 액티베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검정색 이 막대 그래프는 이 베이스라인 컨디션을,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제 막대 그래프들은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적용된 컨디션을 보여주고요. 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크기가 커질수록 이 주요 근육들의 이 머슬 액티베이션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 몸의 중심의 이동이 약해진 쪽과 그리고 정상인 쪽 사이에서 얼만큼 균형 있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값이 작아질수록 이 몸 중심의 이동이 대칭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커질수록 보다 대칭적인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이 스트로크의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정상인 다리의 사용을 만약 제한을 시킨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시 이 뒤쪽 방향으로 이 저항하는 힘을 이 정상인 다리에 적용을 했을 때 과연 이 약해진 쪽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키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 resistance force는 이 정상인 다리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이 스윙 페이지에서 주어졌는데, 이 한 컨디션에서는 early 스윙 페이지에서, 그리고 다른 컨디션에서는 이 late 스윙 페이지에서 이 resistance force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resistance force가 없이 걷는 베이스라인 컨디션까지 총 3개 컨디션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컨디션당 이제 1분간 주어졌고 순서는 랜덤하게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대부분의 근육들에서 이 머슬 액티베이션이 이 저항하는 힘이 얼리 스윙 페이지에서 적용이 되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약해진 다리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은 이 햄스트링과 이 비복근의 머슬 액티베이션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이제 정상 다리의 이 early 스윙 페이지에서 이 resistance force를 적용했을 때 이 스트로크에 의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가로 이를 실제 연습 패러다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스트로크 환자에게 7분간 이 리지스턴스 폴스를 정상인 다리에 보행 과제시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에 각 1분 동안 이 리지스턴스 폴스 없게 걷게 해서 이 리지스턴스 폴스의 애프터 이펙트와 이 애프터 이펙트가 얼만큼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트레드밀 워킹 이전과 이후에 이 오버그라운드 워킹, 즉 이 지상을 걷는 과제를 넣어서 이 트레드밀 워킹의 이펙트가 이 지상을 걷는 과제에 이 전이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컨디션은 이 리지스턴스 폴스가 없이 그냥 트레드밀 위를 걷는 트레드밀 온리 컨디션이었고요. 이 컨디션 간의 순서는 랜덤하게 정해졌습니다. 이 그래프들의 X축은 이 전체 스탯수를 나타내고요. 이 각 그래프에 있는 첫 번째 점선은 이 resistance force가 시작되는 시점을, 그리고 두 번째 점선들은 이 force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Y축은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비복근과 이 햄스트링의 머슬 액티베이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진한 파란색의 점들은 이 트레드밀 온리 컨디션을 나타내고 이 나머지 색들의 점들은 이 리지스턴스 컨디션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이 베이스라인 컨디션과 비교했을 때 이 저항하는 힘이 적용하는 구간에서 이 두 근육 모두 머슬 액티베이션이 증가했고, 그리고 포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애프터 이펙트가 보였고, 이 애프터 이펙트가 일정 시간 지속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지스턴스 컨디션의 경우 이 트레드밀 이후에 이제 지상을 걷는 과제에서 이제 보다 대칭적인 보행 패턴이 나타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CIMT 패러다임을 하지 보행 훈련에 적용하는 것이 이 스트로크에 의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 보행 패턴까지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CIMT 패러다임을 적용한 보행 연습의 효과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동 학습 전략들을 함께 함께 적용한 스터디들을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연구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피험자가 보행 과제를 하는 동안 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몸의 체중 이동을 도와주는 이 어시스턴스 폴스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어시스턴스 폴스로 인해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신이 원했던 또는 예상했던 체중 이동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어시스턴스 폴스로 인해 자신이 기대했던 또는 예상했던 체중 이동보다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이를 에러 즉 오류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이 어시스턴스 폴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에러를 최대한 줄일 경우 과연 학습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컨디션이 있었는데요. 먼저 아래에 있는 어브럽 컨디션의 경우 이 첫 번째 스텝부터 이 마지막 스텝까지 이 지정된 힘 크기의 100%의 어시스턴스 폴스가 일정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같은 힘의 크기의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위를 보시면 gradual 컨디션이 있었는데 이 gradual 컨디션의 경우 전체 스텝에 걸쳐 이 0%부터 100%까지 아주 서서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번의 스텝이 있었다면 이 첫 번째 스텝은 이제 0%의 어시스턴스 폴스가 적용이 되고 이 스텝마다 그 값이 서서히 증가해서 이 마지막 스텝에서는 이 지정된 힘의 100%의 힘의 크기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의 크기를 아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이 어시스턴스 폴스에 만들어질 수 있는 체중 이동의 에러를 최소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구간을 설정한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시작되기 전 이 마지막 30번째 스텝의 그 평균을 베이스라인으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이 힘이 적용되고 있는 이 어댑테이션 구간에 걸쳐 A1부터 A5까지 이 5구간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스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 이 첫 5개의 스텝과 그리고 마지막 5스텝의 평균을 각각 P1과 P2로 지정을 해서 이 변인들의 시간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X축은 A1부터 A5까지 이 어시스턴스가 적용이 되었던 어댑테이션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Y축은 이 각 해당 구간의 체중 이동이 이 베이스라인의 평균과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검은색 막대들은 gradual 컨디션을, 그리고 하얀색 막대들은 abrupt 컨디션을 나타내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 화살표는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적용된 방향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이 gradual 컨디션의 경우 이 전 구간에 걸쳐 이 베이스라인 수준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abrupt 컨디션의 경우 A1, 즉 힘이 적용되는 초기 구간에서 이 베이스라인과의 차이가 이 어시스턴스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A2부터 A5까지는 이 차이가 반대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이는 이 피험자가 의도적으로 이 어시스턴스 폴스에 저항을 하면서 이 정상인 쪽에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초기 이 구간에서 일어나는 이 베이스라인과의 차이를 이 어시스턴스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에러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댑테이션 구간의 첫 20번째 스텝에서의 베이스라인과의 차이, 즉 이 에러를 컨디션 간 비교를 했는데 이 그래주얼 컨디션에서의 에러가 이 어브럽 컨디션에서의 에러보다 이 절반 가까이 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저희의 의도에 맞게 에러를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이 그래프에서는 이 체중의 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X축은 이 베이스라인부터 어댑테이션 피리어드 그리고 이 어댑테이션 이후의 구간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 Y축은 이 체중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 검은색 점들은 gradual 컨디션을, 그리고 하얀색 점들은 이 abrupt 컨디션을 나타내고요. 이 gradual 컨디션의 경우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적용되는 구간에서 이 체중 이동이 이 베이스라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하지만 이 P2 구간에 보면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이 체중 이동이 더 이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어브럽 컨디션의 경우 P2 구간에서 이 체중 이동이 이 반대쪽, 즉 이 정상인 쪽 방향으로 이동한 경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부터 이 P2 구간 사이의 체중 이동의 변화를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 gradual 컨디션은 체중 이동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향상이 됐던 반면에 이 어브럽 컨디션의 경우 좋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gradual 컨디션의 에러가 이 abrupt 컨디션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 에러가 이 체중 이동의 변화와 혹시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X축은 이 에러 값을 나타내고 Y축은 이 체중 이동의 변화 값을 나타내는데요. 이 abrupt 컨디션의 경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이 gradual 컨디션의 경우 에러가 큰 피험자일수록 약해진 쪽 방향으로의 체중 이동이 더욱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 이제 추측컨대 이 에러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 학습 효과가 이제 학습 효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이 에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에러가 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어시스턴스 폴스로 인해 만들어지는 에러를 컨트롤하는 것이 이 운동학습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다음 연구에서는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만들어내는 가변성, 이 variability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 운동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환자의 약해진 쪽 방향으로 이 어시스턴스 폴스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varied 컨디션과 그리고 abrupt 컨디션 등 총 2개의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abrupt 컨디션의 경우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이 어시스턴스 폴스를 정해진 힘의 100%의 힘의 크기로 이 첫 스텝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었고, 이 varied 컨디션의 경우 매 스텝마다 이 어시스턴스 폴스의 크기가 랜덤하게 바뀌어서 이 피험자가 이 다음 스텝에서 얼만큼의 힘이 주어지는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베이스라인 그리고 어댑테이션 구간 그리고 어댑테이션 이후의 구간을 나타나고 있고요. 이 Y축은 이 체중 이동의 표준 편차, 즉 이 variability를 나타냅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 varied 컨디션에서 varied 컨디션의 어댑테이션 구간에서 이 variability가 이 abrupt 컨디션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체중 이동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이 varied 컨디션의 경우 A3부터 A5 구간까지 이 abrupt 컨디션보다 체중 이동이 이제 약해진 방향 쪽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P2 구간에서도 이 abrupt 컨디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부터 이 P2 구간의 체중 이동 변화를 비교를 했을 때 이 varied 컨디션은 체중 이동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좋아졌던 반면에 이 abrupt 컨디션의 경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왜 이 A3부터 5 구간 사이에서 varied 컨디션이 이 abrupt 컨디션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P2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리드 컨디션이 이 어브러 컨디션보다 더 좋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했고, 혹시 이 두 구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이 피험자가 베리드 컨디션의 보행 과제를 하는 동안 이 다음 스텝에서 적용될 힘의 크기를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피험자는 이 어시스턴스 포스가 주어질 때 자신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에 저항하려는 힘을 어느 정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스텝에서는 예상보다 더 예상했던 힘보다 더 큰 이 어시스턴스 포스가 적용이 돼서 체중 이동이 더 많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컨디션에 어떤 스텝에서는 예상했던 힘의 크기보다 더 적은 이 어시스턴스 포스가 적용이 돼서 이 체중 이동이 덜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반면에 이 어브러 컨디션의 경우 이제 매 스텝마다 이 같은 크기의 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피험자는 다음 스텝에서 적용될 힘의 크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어시스턴스 포스에 계속 일정하게 저항하는 힘을 만들어내서 이 계속 몸 중심이 이 정상인 쪽으로 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A3부터 5 구간 사이에서의 그 컨디션 간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댑테이션 이 중반부터 그리고 후반까지의 스텝들 중에 이 체중 이동이 베이스라인의 수준을 넘어선 평균 스텝 수를 이제 구해봤는데요. 예상대로 이 베리드 컨디션에서의 그 스텝 수가 이 어브러 컨디션에서의 스텝 수보다 약 2.5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베리드 컨디션의 경우 이 스텝의 수가 많은 피험자일수록 이 체중 이동이 더욱 향상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베이스라인 수준을 상회하는 스텝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이 피험자가 그만큼 이 체중 이동이 약해진 다리 쪽으로 이동해 본 횟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체중의 이동을 약해진 쪽으로 넘겨본 횟수가 많은 피험자일수록 그만큼 이 체중 이동의 향상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이 CIMT 패러다임을 적용한 보행 과제 시 이 운동학습 전략을 활용해서 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의 체중 이동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이 스트로크로 인해 약해진 쪽 다리의 사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CIMT 패러다임을 스트로크 환자의 보행 과제에 적용을 할 경우 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 스트로크에 영향을 받은 다리의 모터 컨트롤 또는 이 센소리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계속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CIMT가 적용된 보행 과제를 하는 동안 이 약해진 다리의 모터 액티비티 또는 이 센소리 피드백을 전기 자극을 통해 인위적으로 강화시킬 경우 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저희가 두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 CIMT와 이 센소리 스티뮬레이션을 함께 보행 과제에 적용했을 때 이 약해진 쪽 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resistance force와 이 assistance force만 적용이 된 이 CIMT only 컨디션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 resistance force와 assistance force, 거기에 이 sensory stimulation까지 함께 적용이 된 이 CIMT STEAM 컨디션이었습니다. 이 sensory stimulation은 이 약해진 쪽 발이 이제 바닥에 닿아 있는 구간인 이 스탠스 구간에서 이 발바닥을 통해 이제 전달이 됐고요. 이를 통해 이 스탠스 구간에서의 감각 피드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실험에서 활용했던 이 연습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트레드밀 보행 중의 체중 이동의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 CIMT only 컨디션과 CIMT STEAM 컨디션 모두 이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지만, 이 P2 구간에서 이 컨디션 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이 베이스라인부터 이 P2 구간 사이의 그 변화 값을 비교를 하였더니 이 CIMT STEAM 컨디션의 경우 체중 이동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더욱 향상되었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체중 이동을 컨트롤하는 주요 근육인 엉덩이 외전근과 이 엉덩이 내전근의 머슬 액티베이션이 이 CIMT 스팀 컨디션에서 이제 더욱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밀 과제 이후에 이 CIMT 스팀 컨디션의 지상 보행 속도가 이 CIMT 온리 컨디션보다 이제 더 크게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이 약해진 쪽다리가 지면이 닿아 있는 순간 이 센소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 이 감각 정보를 증가시킬 경우 이 몸 중심의 이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약해진 쪽다리의 사용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자극을 통해 근육의 수축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이 CIMT 보행 과제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는 이 다리에 추진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주요 근육 중 하나인 비복근의 수축을 이 전기 자극을 통해 인위적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 CIMT 패러다임과 함께 보행 과제에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때 이제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이 레지스턴스 포스와 이 전기 자극이 함께 적용이 되는 레지스턴스 스팀 컨디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레지스턴스만 적용이 되는 레지스턴스 온리 컨디션 등 두 개의 컨디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 패러다임은 이전 실험들과 같았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근육들인 이 다리에 추진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비복근과 이 비장근의 머슬 액티베이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레지스턴스 스팀 컨디션에서 두 근육의 이 머슬 액티베이션이 모두 향상되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트레드밀 과제 이후에 약해진 다리가 만들어내는 이 지면 발력을 보여주는데요. 그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면 발력을 개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레지스턴스 스팀 컨디션에서의 향상도가 더 컸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밀 과제 이후에 지상 보행 속도도 이 레지스턴스 스팀 컨디션에서 그 보행 속도의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음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CIMT 패러다임이 전기작법과 함께 보행 과제에 적용이 된다면 이 스트로크에 의해 약해진 다리의 사용을 더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행 능력까지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CIMT 패러다임이 보행 과제에 적용될 경우 이 스트로크 환자의 약해진 다리 사용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CIMT 패러다임을 보행 과제에 적용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함께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렸던 전기 자극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학습 그 전략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IMT 패러다임을 적용한 보행 훈련들이 비단 이 스트로크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척추 손상 환자라든지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같은 패러다임의 보행 과제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계속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 재활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 재활에서도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특별한 장비가 없더라도 이 트레이너분들이 고무밴드나 또는 맨손으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적용을 해본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주신 박성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스트로크 환자들의 재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연구자분들, 교수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고 오프라인에 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박상호 선생님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버드에서 포닥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이고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어브럽트랑 그래듀얼이랑 베리드 컨디션으로 이제 실험하신 것 중에 보니까 그 어시스턴스를 그 마비된 쪽, 그러니까 스트로크에 영향을 받은 쪽으로 주셨는데, 혹시 반대쪽으로 어시스턴스를 주게 되면 그 펠비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약간 X축 대칭으로 더 어브럽 그 베리드나 그래듀얼 컨디션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 혹시 뭐 반대쪽으로 그 반대쪽으로 줬던 말씀이 약간 어시스턴스가 아니라 리지스턴스를 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맞나요? 힘의 방향을 그 반대쪽으로 주는 거죠. 예. 네네. 그 저희가 이 지금 실험에서 어시스턴스 폴스를 선택했던 것은 뭐 정말 단순합니다. 저희가 그냥 두 가지 뭐 어브럽이나 어브럽 vs 뭐 베리드 또는 어브럽 vs 그레듀얼을 통해서 그냥 컨디션을 조절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 에러나 또는 베러비티를 조정해서 그 효과를 이제 어떤 효과가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했던 그냥 컨디션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 이 피험자는 그러니까 어시스턴스 폴스를 줬을 때는 이 스탠스 페이지에서 사실은 이 약해진 쪽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폴스지만 반대로 이 스탠스 페이지에서 반대 방향을 줄 경우는 이게 리지스턴스 폴스가 되잖아요. 이제 그 두 가지 컨디션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어시스턴스보다 이 리지스턴스 폴스를 줬을 때 이 포스트 어댑테이션에서 그 펠비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왜 그럴까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가 이 어시스턴스 폴스를 줄 경우는 이 피험자가 이 어떤 자기가 이제 옆으로 넘어질 수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웨이시프트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그 패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리지스턴스의 경우는 이 자기가 웨이 시프트를 하는 순간 이 저항하는 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반대쪽 다리의 스윙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피험자는 이 리지스턴스를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그 반복적인 이 리지스턴스를 극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유즈 패널 러닝으로 작용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포스트 어댑테이션 구간에서 더 많은 큰 향상을 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연구 방향 될 것 같아서 혹시 그쪽으로 네, 좀 하시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신재근 교수님 아까 질문하시려다가 네, 그 베리드하고 어브럽트 컨디션하고 예. 그 폴스의 에버리지가 달라 보이던데 어떤가요? 그 베리드한 폴스를 에버리지 했을 때 하고 그냥 그 컨스턴트 폴스의 그 에버리지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릅니다. 그 어브로 그러면 컨디션에서 그게 네, 지금 그 디퍼런스가 그것 때문에 디퍼런스 지금 말씀하신 디퍼런스들이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먼저 어브로 컨디션의 경우에 평균 그 폴스 값은 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했던 힘의 100% 힘이 이 첫 스텝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계속 이제 그 적용이 됐던 거고요. 이 베리드 컨디션의 경우는 이 전체 폴스 크기의 40%에서 100% 사이에서 랜덤하게 정해졌으니까 이 평균 값이 100%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생각했던 것은 이 어시스턴스 폴스가 더 적은 힘이 작용하는데도 왜 이 베리드 컨디션에서의 향상된 게 향상이 더 좋았을까라는 거기서 의구심을 가졌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평균 폴스 값이 크기가 달라서 그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베리드 컨디션에서 이 폴스의 힘을 계속 변화시키게 된다면 이 피험자는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스텝에서 어떤 폴스가 이렇게 예측이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피험자가 트레드밀을 걷는 패턴을 좀 보면은 이 베리드 컨디션에서 이 평균값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웨이시프트가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것이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물론 평균값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varied 컨디션을 넣었던 것은 이 피험자에게 variability 이 웨이 시프트의 variability를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피험자가 이 다음 스텝에서 예측을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 혹시라도 모터 러닝에 더 향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추려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더 주안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른 하나는 그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이 결과적으로는 모드 컨트롤을 스크럽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그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게 지금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같이 보였거든요. 그 네 맞습니다. 팔로우를 하거나 리텐션 스터디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그 얘기는 그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줬다는 거는 센서리하고 모터의 게인을 그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 게인들을 높였다는 얘기인데, 그 게인들을 높였다가 다시 빼버리면 그 원래 잘하던 어느 정도 하던 것도 그거를 러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은 이 숏텀 스터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롱텀 스터디를 적용했을 때 결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센소리 스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센소리 스팀으로 이제 결정했던 이유가 일단 피험자는 자기가 약해진 쪽의 그 다리를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센소리 스팀을 줌으로써 자신의 발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다는 그 느낌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 피험자가 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좀 더 웨이시프트에 도움을 준다는 그 개념에서 저희가 적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머슬 컨트랙션을 줬던 것은 이 스트로크 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 TA라든지 아니면 이 솔리아스 머슬이 거의 이제 사일런트잖아요. 그래서 그 머슬 액티베이션을 인위적으로 이 자극을 줘서 강제로 컨트랙션을 시켰던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트레이닝 롱텀 스터디로 적용이 된다면은 센소리 스팀 같은 경우는 제가 효과를 잘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 못하겠지만 이 머슬 컨트랙션을 인위적으로 시켰을 경우에는 원래 이 두 머슬들은 작동을 잘 안 했던 머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있다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롱텀 스터디를 통해서 이 트레이닝을 추적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팔로우업 테스트를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봐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스터디. 네, 감사합니다.